내일장 2부의 최예린입니다. 독일의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더해졌습니다. 악재가 하나 더 유로존 쪽에서 추가가 된 셈이죠. 미 대선 끝나자마자 오바마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요 모멘텀은 아주 초단기 약발로 끝이 난 가운데 재정 절벽 우려는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역시나 수급이 오늘까지 꼬이면서 코스피는 1870선대까지 허용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낙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1900선은 지켜준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코스닥은 9일 연속 강세였다고 하는데요. 종가 먼저 체크하고 돌아올게요.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급락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감이 돌면서 9거래일 만에 1900선을 붕괴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1880선까지 위협을 받았던 코스피 지수, 이 오후 들어서면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만회하고 1900선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2% 하락하면서 1904선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지만 막판 들어서 이 기관이 매수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오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34억 원, 531억 원의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폭을 막아줬고요. 외국인은 오늘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이 기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0.17% 상승하면서 51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221억 원, 외국인은 147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기관이 매수세를 좀 더 강하게 유입시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과 유로존 우려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원 70전 하락하면서 1087원 60전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전장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만회하며 약 5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134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 자동차 3인방은 미국에서의 연비 과정 표시에 따른 집단 소송 발생 여파로 동반 하락하는가 싶었지만 이 현대차는 막판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는 2% 이상의 내림세, 기아차 역시 1.57%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강 부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2.50% 하락하면서 25,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는 나란히 1% 이상의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약 부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27,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CJ 오쇼핑은 3.58% 강세 나타내면서 주당 8,600원씩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SM은 1.82%,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64,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음이 3.37%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음은 오늘 주당 3,000원씩 밀리면서 86,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M과 CJ는 강보합권, 동선은 2% 이상의 상승 흐름, GS홈쇼핑도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대규모 소송 소식이 이 장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현대차는 이 막판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지만 기아차는 1% 이상의 하락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2% 이상의 내림세 보였고요. 현대위아와 만도 역시 1% 이상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은행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주가도 동반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이 우려가 점증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지주가 1.39% 빠지면서 주당 500원씩 밀린 하루였고요. KB금융과 우리금융 역시 약 보합권, 외환은행은 2.59% 하락하면서 7,5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통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주 주가도 오늘 동반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수수료를 1에서 2%가량 인하하기로 밝히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이 1% 이상의 내림세 보였고요. 신세계 역시 1.25% 빠지면서 주당 2,500원씩 내주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동통신 재판사업자 관련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효과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한국정보통신은 약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온세텔레콤은 상한가 나타내며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SK컴즈와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SK컴즈는 3분기 잠정 영업손실익이 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SK컴즈 오늘 6.79%, 7%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7,69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역시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전년 대비 22.5%가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3.37% 빠지며 86,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웅진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 매각 합의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상한가 계속 이어가면서 2,560원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AJ 렌터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웅진코웨이입니다. 반면 웅진코웨이는 오늘 0.13%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38,100원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AJ 렌터카 살펴보겠습니다. AJ 렌터카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내수주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속에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는 5%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9,3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CJ 헬로비전 살펴보겠습니다. CJ 헬로비전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2.65% 상승하면서 1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이번 한 주 중반에 미국 대선 끝나면 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 30선까지 1930선 올라갔지만 주 중반 이후에 밀리면서 원위치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대신증권 김효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 후반에 시장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원인인 재정 절벽에 대한 전망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일부터 현 의원의 마지막 레임덕 회기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들었는데 본격 협상이 일단 시작이 되겠죠? 예, 다음 주는 재정절벽과 관련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하원이 개원되면서 미국 재정절벽을 상쇄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하원 의장이 오바마 증세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9일 발표될 오바마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민주공화당 양당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근처 재정절벽 협상과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함께 좀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벽한 재정절벽 상쇄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바마 정부의 일기가 끝나는 레임덕 시점인 동시에 상하원의원도 일부 교체되면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다소 좀 합의를 미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임시적인 방안에 합의한 이후에 그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증시에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은 되겠지만 다소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좀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편 유럽에 대한 경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던데 일단 독일이 걱정입니다. 유로존의 맹주 그래도 독일은 괜찮겠지 했는데 최근에 수출 그리고 생산 지표가 모두 꺾인 가운데 15일 정도의 독일의 3분기 GDP 성장률 나올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최근에 이제 유럽 쪽 이슈가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었던 상태인데요. 재정 절벽 우려와 함께 최근에 다시 이제
유럽 쪽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증시의 큰 방향은 13일부터 열리는 재정절벽 협상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위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의 3분기 GDP 발표는 재정절벽에 대한 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에 만약에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좀 다소 부담을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독일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IF 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감안을 하게 되면은 독일 3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블룸버그 집계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0.2%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분기 독일 경제가 좀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독일 GDP 성장률이 혹시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좀 시장의 위기감이 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독일의 GDP 발표가 시장의 이제 경기 우려를 좀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난주에 전략 주셨던 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없다. 경기 방어주 그리고 IT로 압축하자라고 하셨는데 역시 그런 뷰가 이번 주 아니 다음 주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다음 주는 일단은 시장이 다소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유럽 쪽 이슈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재정절벽과 부채 한도의 협상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들은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 좀 확신을 지금 못 갖는 상태이고요. 유럽 쪽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신용 관련된 유럽의 신용 관련된 관련주들은 다소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략 자체는 지난주와 좀 비슷한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전히 방어주 컨셉을 유지를 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의 좀 초과 수익이 아직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음식료라든지 제약 그리고 유통, 통신 등의 이제 방어주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 연말로 갈수록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핸드셋 중심으로 나타났던 실적 개선세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IT 업종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쪽의 포커싱이 이제 드디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쪽 압축해서 IT를 보거나 아니면 방어주를 보자. 역시 이 두 섹터 정도만 관심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다음 주 전망 미리 체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수급 분석 들어보죠. 어제 옵션 만기였고 오늘 또 그 다음 날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이었었는데요. 샘플러스 남은흥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900 하회했을 때와 1900을 그래도 지키고 종가로 끝이 난 상황. 수급상에 누가 좀 막판에 도움을 주었나요? 역시 막판에 기간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면서 일단 지수의 흐름들을 좀 양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18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현물에서는 26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가장 정상적인 일련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소에서도 655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전일에 이어서 347억 선물에서도 순매수를 기조를 보임에 따라서 시장의 1900선 를 하회하는 부분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2,500억 가량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전일도 이제 한 5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었지만 이 12월 둘째 주까지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조 정도는 출회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벌써 이틀간만 하더라도요. 벌써 한 8천억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1900선을 방어를 해나간다는 것은 국내 시장이 현재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거나 급락할 것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충분한 현 가격에 대해서 저평가 매력을 두고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매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요.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거래소 측면에서는 매도를 계속 보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1시에서 12시 부근 정도에 살짝 순매수 기조를 좀 보였었고요. 그렇지만 다시 1시 이후에는 매도 기조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흐름들이었네요. 반면 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오늘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장 한 2시 이후에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거래소를 상당히 많이 이제 매수를 하였고요. 이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1900번을 회복하는 수급적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립되는 구도가 다시 한번 나타났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기관들의 힘들 상당히 좀 강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상당히 좀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았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프로그램 매도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 차원으로만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도 현재는 팔기 위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철저히 선물에 의해서 동반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업종 또한 외국인들은 다소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은 흐름이었고요. 반면 운송장비 업종에서는 의외의 어떤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흐름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대립적인 차원에서의 전기전자 업종을 투신권과 연기금에서 가장 많은 이제 매수를 보인 하루였고요. 기타 전체적으로는 기관의 흐름들은요. 운송장비 쪽을 크게 매도한 것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좀 매수 또는 관망 정도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일 어닝 쇼크 때문에 신저가 기록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울렸던 GS건설, NC소프트가 역시 일어서지 못한 가운데 오늘도 역시 3분기 실적, 어닝에 따라 주가 명암이 확연하게 갈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 관련해 오늘 특징주 부지기수일 텐데요. 특별히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역시 시장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 변수가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분에서 호재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대안주로서의 개념으로 지금 매매 주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SKC가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무려 오늘 6%가량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전일까지는 그래도 한 43,000원, 44,000원 정도의 어떤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최근 보여왔었는데요. 역시 실적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소 이제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부분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가격 증가를 좀 늦게 한 부분이 실적이 좀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100% 가까운 성장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어주류의 어떤 의류 부분들도 있고요. 반면 또 글로벌 지금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팽창하고 있는 점들은 충분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키라든지 VFC의 어떤 매출처를 두고 있는 이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글로벌 회사들이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다는 쪽에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무역의 어떤 주가는요 상당한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7%대 급등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상승 이후에 어떤 그 중소형주들의 패턴을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텍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인지 디스플레이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광학 장비들 그리고 이는 의료 장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광학 장비들에 대한 주식들도 굉장히 흐름이 오늘 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뭐 나노스, 뷰웍스 같은 종목들. 결국 지금의 시장의 관심은요. 대형주들이 선물에 의한 그 파생적 흐름과 대외적 변수들에 대해서 크게 방향성을 나타내기 힘든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이익을 내고 있는 IT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기댈 곳은 IT고요. IT 부분에서의
또 수혜를 입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LCD 디스플레이 부분과 그리고 광학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아몰레드 쪽으로만 그간에 이제 인기를 얻어왔다면 보급형 휴대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단 일정 부분의 이 보급형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LCD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속에서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역시 100% 이상의 성적이 나오면서 오늘 연이어서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를 통해서 또 최근의 트렌드까지 분석을 해주셨네요. 앞선 수급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주 초부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구제금융 집행본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산부터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다음 주, 오늘 겨우 1900을 지키고 이번 주 마무리 지었는데요. 다음 주 당장 월요일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그리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수익이 좀 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을 대비할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사도 됩니까? 어떤 종목을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준성 이사님 의견 먼저 볼까요? 여전히 관당, 아직 적극적으로 사지 말자 하시는 입장이지만 하창봉 팀장님은 매수 가능, 이유도 10월 저점 재확인, 오늘 1900을 약간 지켰다 쪽에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창봉 팀장님은 종목 고를 때 1순위는 기관이 사는지, 2순위는 기관에다 외국인까지 사는 양매수 수급을 기준으로 삼아주셨고요. 조준성 이사님은 대형주 가운데 매력적인 가격대를 좀 지수적인 측면에서 많이 내려와져 있으니까 싼 대형주를 좀 보자 하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볼만한 종목은요. 조준성 이사님은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이 올라가면 수익을 볼 수 있는 ETF를 추천해 주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좀 전에 남은우 원장님이 살짝 함께 언급해 주셨던 디지털 옵틱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바 있는 디지털 옵틱이 월요일날 사볼만한 종목으로 리스트에 올라왔네요. 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 다 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아무도 얘기 자체를 안 할 만큼 이슈가 되지 못했던 날입니다. 자, 어쨌거나 아찔하게 1870선대까지 갔었던 오늘 두 분의 분석과 함께 월요일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조 이사님 살까요? 월요일날 하니까 관망하자. 일단 뉴욕 증시 보니까 진짜 주식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전에 같으면 1900선이면 저점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도 이제 종합주가지수 무시하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0선이든 30선이든 1910선이든 1900선 때는 똑같은 지수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미국 시장 보시면은 그런 게 나온 거죠.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 전부터 제가 9월 말부터도 말씀을 드려서 경제 성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드디어 이제 독일 가장 그래도 유럽에서 잘 버티는 독일이었는데 성장률이 이제 뭐 예측치가 이제 반토막이 난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등산 얘기를 하면서 올해 우리가 지금 다니는 등산행이 허리 쪽인가 아니면은 꼭대기층에서 우리가 움직이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괜히 이제 그런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올해 이제 2012년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50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좀 버겁죠. 왜냐하면은 다우지수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삼중 천장 만들고 크게 보면은 거기 고점에 13,600선에서는 삼중 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은 헤드앤숄더에서 변형된 오른쪽이 나오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지수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6%가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로 해가지고 네. 나스닥이 9% 정도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때문에 우리가 또 미리 빠졌었죠. 1900을 빨리 내려왔었죠. 네. 그러면서 오늘도 약간 반등이 들어오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기준에 해가지고는 한 5% 정도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헤드앤숄더 변형된 모습 보게 되면은 1, 2%가 더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한 100에서 200포인트 더 아래쪽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그 충격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도 한번 오늘 뭐 1800, 1900 깨지면 반등은 들어왔지만 언제든지 이제 밑에 하방을 좀 더 열어둘 필요가 있고 그 하방에 들어오면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가 이제 들어온다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1, 2%가 더 빠지면 한 7% 정도 현재 우리가 6% 정도 5% 조정인데 한 2% 정도 한 7% 기준 하게 되면은 1860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50선대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 또 단기적인 전략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 국제적 현안들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재정절벽 같은 경우는 11월 달까지 계속 이제 질질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제 카드를 주고받고 하면서 협상이 굉장히 길게 늘어질 겁니다. 부담은 됐죠. 이게 최악의 순간은 면하려고 하는데 중간의 과정이 우리 뭐 야권 단일화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안들이 짓누른 현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가장 큰 거는 경제 성장률에서 제가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신을 빼고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률은 뭐 앞으로 뭐 내년은 좋아질 거다. 썸머 랠리가 있다. 그런 걸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예측을 하면서 한번 뭐 통계도 한번 더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버냉키라든지 이렇게 돈을 뿌렸던 것들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오는가를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제 2013년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금 뭐 3%, 2%, 1%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찍었던 2050 코스피 올 한해 다시 가긴 좀 어렵겠고 다우지수 빠진 폭만큼 우리가 추정해서 조금 더 같이 더 빠질 추가 조정,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하시면서 1850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천봉 팀장님은 그렇지만 월요일날 주식을 사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오늘 진짜 장중에 9월 저점 깨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아마 지난주 방송할 때 데드크로스의 역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반등하다 빠질 거다라고. 그렇죠. 근데 그때 데드크로스의 역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예. 반등하다가 빠지는 것이 이제 어떤 수급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뭐 한 1936포인트까지 갔다가 오늘 좀 내려왔는데 사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미국 지수만 놓고 보면 다우도 뭐 13,000포인트 깼고 재정 절벽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빠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만약에 빠지려고 했다면 오늘 바로 1850까지 갔어야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외 변수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 재정절벽 이야기 조금 많이 하는데 이것 자체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완전 합의는 안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정치적인 이견이 몰리기 때문에요. 하지만 일부 긴축 합의하고 내년으로 2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리하게 좀 이슈로 잡히긴 할 겁니다만은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런 악순환은 가지 않겠다는 것이 어떤 시장의 대부분 중론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국내적으로 그런 와중에 지금 보면은 지표는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중국 지표가 장중에 한 두세 가지가 나왔는데 뭐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상해 지수, 종합 주가 지수는 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G2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보면 지금 어떤 큰 악재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 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시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한 1900포인트 선 등락 좀 하니까 실제적으로 주식 사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공감한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2천억 판에 2천억 사는데 크게 주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는 기관화 장소로 보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관들이 사는 섹터에만 조금 보면 되는데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 LG 전자 IT 쪽에서도 상당히 쏠려서 들어오죠. 뭐 LG전자 일부 종목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시고 가장 지수에 부담을 잡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건설, 또 건설이 망하면 당연히 금융권까지 망했죠. 지금 거의 포기 상태예요.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하는 그 시장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나 듣고 온 게 있는데요. 아마 포털 사이트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실제적으로 뭐 연비 과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GX가 GD 1.6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약간 중형차에 대한 엔진 결합을 은폐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 네, 지금 기사화 됐어요. 네, 기사가 됐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업무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자동차 섹터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자동차 섹터가 이렇게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즉 지수는 그나마 크게 안 움직이는데 오히려 일부 섹터들이 지수에 대한 가파른 반등을 좀 막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근간은 G2,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는 요즘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발목을 잡는 이슈들은 전부 다 정치 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선정 기준. 이제 잠시 후에 하창봉 팀장님은 아마 기관 사는 종목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 조준성 이사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아까 뭐 대형주. 근데 네. 대형주 얘기를 그렇게 딱 대놓고 하시는 분이 없던데. 왜냐하면 요새 신저가를 다 이쪽에서 내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어렵죠. 예. 그 종목별로 뭐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별 천차만별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기준에는 1950선이고 기관산업들 굴뚝주들 뭐 포스코나 한진해운 이런 것들 보면은 1800 이하이기 때문에 뭐 천차만별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이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한 방에 이제 움직이는 게 딱 보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수상으로 이제 1860선대 들어오면은 대형주 쪽을 이제 공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래서 공략을 하는데 이제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차트를 길게 보면서 이제 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건설주는 삼성엔지니어 눈여겨도 14만 원 부근부터 눈여겨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GS건, 현대건설, 뭐 삼성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삼성엔지니어 가지고 14만 원 부근 들어오니 13만 1천 원 찍고 15만 4천 원 들어온 거죠. 이건 업종을 구별하는 게 아니죠.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감각적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감각을 이제 좀 적용을 해보는데 기준선을 어떻게 잡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차 한번 기준 잡아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게 차트 보시면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원 살짝 19만 7천 원 한번 처음 깨졌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1900선 안에서 다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20만 원 이하 들어오면은 이게 또 먹을 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에 21선이 22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20만 원 이하에서 21만 5천 원 이상만 때려도 거의 한 7% 정도 나옵니다. 이게 짧고 굵게 갑니다. 찍자마자 뭐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바로 튀어나가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 2, 3일에 튀어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이런 네. 낙폭과대의 어떤 내가 좀 촉이 좋다 이런 분 아니면은 솔직히 좀 위험하기도 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짧고 굵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꼭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어지간하면 제가 안 틀린 것 같습니다. 예, 또 맞아요. 대형주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주는 한두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다수가 만들기 때문에 잘 보다 보면 이제 오랜 생활 이제 경험에 의해서 네. 이제 그런 촉과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저 웬만하면 저점에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가격대 딱 찍어드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가 이제 오게 되면은 기회가 되는 거고 안 오면은 그냥 또 관망하는 거죠. 우리가 네. 패트리어트 게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잠복해 있다가 오면은 이제 치는 거고.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종목을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현대차 20만 원 아래에 들어오면 한번 공략해보자. 또 다른 종목은요. 그리고 요거는 좀 싸 보이지만 이제 조금 위험하다 하는 것도 몇 종목 알려주세요. 아,
저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종목은 제가 구체적 준비를 못했고 네. 그냥 몇 가지 더 예, 말씀드리는데 그럼 되는 종목.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살짝 보시면은 지난번 제가 9월 달이나 10월 달 저점을 말씀드렸는데 10월 달 저점이 15만 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16만 5천 원까지 반등 들어왔죠. 한 달 코스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15만 5천 원 이하 들어오면은 짧고 굵게 이제 한 16만 4천 원 정도 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요런 15만 5천 원 요런 아래 가격대를 기다렸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월 달, 10월 달 요런 가격대에서 의미 있게 막 지지를 받거나 뭐 응집을 하고 있다는 그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격대들을 이제 기준선을 잡아가지고 공략을 하는데 일단은 1860선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여유와 어떤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 일단 20만 원 밑에 오면 한번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가격대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지나간 것 같고, 자, 하창봉 팀장님의 종목 기준. 첫째는 기관이 사느냐, 둘째는 기관 말고 누가 같이 사주느냐, 요걸 잘 봐야 된다고요. 네, 뭐 첫 번째 가장 1순위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말씀드렸고, 기관이 아무리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가가 안 올라가면 또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신고가를 달리면서 기관이 사는 종목이 오히려 더 공략할 가능성이 많다 보는데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나 이제 그 LG 그룹 관련주, GS 그룹 관련주, 또 최근 SK 그룹 관련주 상당히 잘 올라갑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르는 것도 사실 저는 업황에 대한 전망도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확실히 그룹지로 앞에 같이. SK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에 조금 더 매기세가 또 몰리지 않나 보겠습니다. 저는 하이닉스란 종목을 항상 벼랑끝 종목이라 그럽니다. 벼랑 끝?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란 종목 자체는 실적이 뭐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합니다. 항상 겨우겨우 영이익을 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항상 시장 트렌드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하이닉스의 어떤 강세도 바로 앞에 있는 SK가 있기 때문에 좀 가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최근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일부 자회사들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GS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 실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뭐 SK 같은 경우는 SK 뭐 이노베이션도 있고 자원 에너지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도 기관들이 최근에 보니까 LG나 GS, SK 뭐 지주회사도 될 것 같고 그 계열사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좀 관심 가지시고요. 제가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사실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를 빼가고 나면 삼성그룹 내에서 상당히 타소해됐는데 한 가지 딱 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SC? 그것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예, 오늘도 한 2.7% 반등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기관과 외국인의 약간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최근 수급을 잘 보시면 먼저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제가 가격적으로 같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4만 원 밑에서는 먼저 매수를 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네 싶어서 같이 최근에 좀 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5만 원대까지 왔네요. 그렇죠. 또 중요한 기관 중에서 투신사와 연기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약간 쇼크 때문에 급락한 이후에 14만 5천을 돌렸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삼성그룹주 내에서 만약에 IT 종목을 핸들링한다면 네. 삼성 SDI는 좀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럼 잠깐 지나가지 마시고 그러면 얼마에 사가지고 SDI는 얼마까지 지금? 네, SDI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뭐 사실 5천 원 오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앞으로 보실 때 14만 5천 원 지지된다 생각하시면 조금 매수 가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객하시면 안 되죠. 15만 원 밑에서 사는데 중요한 거는 바닥은 찍었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뭐 SDI 같이 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뭐 16만 이런 저항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약간은 실적에 대한 기지 효과 이야기가 나온다면 SDI는 다시 한번 본인의 상승궤도 대략적으로 한 16만 5천 이상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혹시나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하는 종목에 관심이 가진다면 삼성 SDI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전히 저는 그또 항상 드린 말씀이 제약주 조금 좋게 보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제약주 중에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관련주가 좀 있죠. 한미약품 지금 잠깐 차트 보면 제가 그 제약주를 좋게 보는 게 뭐 오바마 주식이라서 꼭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니까 뭔가 내수 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제가 주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 일봉으로 보면 이런 종목은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하루에 2% 오르는 종목 양봉 보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하는데 항상 내수주 투자는 긴 호흡을 하시면서 약간 주봉이나 월봉 관점에서 보시면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2년 내 신고가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약주, 큰 제약주 말하는 겁니다.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계속 관심 가져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셨고 앞서서도 줄창 외치셨던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계속
신고가네요. 일봉 보면 좀 무서우시겠지만 그럴 때도 월봉도 좀 펼쳐보십시오. 자, 이제 뭘 살까요? 그래서 뭘 살까요? 이제 그 얘기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이사님, 네. 레버리지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다시 가져왔습니다. 옛날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대형제들 그것만 바라보라 말씀을 드렸다가 최근에 종합주까지 무시한다고 하면서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주까지도 이제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냥 무난한 게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00선, 1880선 깨지니까 코덱스 레버리지가 11,075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은 1860에 50선 가게 되면은 자우지가 1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11,550원 정도, 11,500원 이상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들어간 평균 수익률이 한 5% 이상이 나옵니다. 5% 이상. 그러면은 삼성전자 쳐가지고 한 8만 원 먹는 거고, LG화학 쳐가지고 15,000원 먹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원, 200원 무시하지 마시고, 요거는 좀 비중 있게 이제 11,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난하게 이제 코덱스도 레버리지 하는 거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한번 또 이번에 4주째 한번, 다음 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과감하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 보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안 잡히면 그만이지만 잡히기만 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더 빠지는 데다가 걸어놓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짧고 굵게 걸리기만 하면 11,000원 이하에서 사시고요. 11,500원 약간 넘으면 이제 파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좀 비중을 많이 실어주시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하찬봉 팀장님의 종목 디지털 옵텍, 요거 아까 실적 보니까 엄청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신규주는 항상 음선에서 좀 골라옵니다. 음선에서 골라오는데 뭐 승독 상장된 지는 한 3개월 정도 반 새내기입니다. 근데 종목 이름 잘 들어보시면 옵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광학.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 카메라 렌즈를 만든 회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렌즈를 만든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제가 어쨌든 옵틱을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쟁업체 대비했고 생산 능력이라는 거는 한 달 동안에 누가 많이 찍어내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캐파인가요? 그렇죠. 네. 캐파가 되는 거죠. 누가 네. 똑같이 공장을 돌렸는데 누가 더 많이 만들어내냐고요. 또 두 번째는 수율입니다. 수율이라는 거는 제품을 제조 과정에서 만들 때 원료비에 대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완제품이 얼마 정도 좋게 나오냐입니다. 그런데 수율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2의 전략적 파트너사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부가 사업으로 뭐 자동차용 카메라 있는데 요새 자동차 업종이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좀 많이 강조를 안 드리겠고 예. 또 왜 좋냐면은 최근에 스마트폰의 화소가 1,300만 화소가 거의 최대죠. 근데 앞으로 나오는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1,600만 화소까지 고효율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양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무한대로 커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디카를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1,300만 화소에서 1,600만 화소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니까 최근에 옵토렌테리언 종목도 잘 가고 디지털 옵틱도 잘 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왜 신규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과연 공모가 이후에 초반 한 달의 움직임이 어땠느냐, 그리고 3개월 지났는데 공모가 지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옵틱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공모가가 11,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장되고 한번 상한가를 갔고요. 정확하게 3개월 후, 보통 보호예수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공모가를 핸들링 하게 됩니다. 통상 주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11,500원을 지지하고 올랐다는 거죠.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추시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이 14,400원입니다. 무슨 마트 장사도 아니고 일부러 400원으로 찍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를 형성했던 종가 가격이 14,400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오늘 일부 갑자기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14,400원이 지지된다면 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좀 포커스 맞추시고요. 투자 전략은 좀 디테일하게 세워드리겠는데 제가 오전에 미리 준비를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맞습니다. 공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급등한 흐름이 있어서 거래량이 많이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판단할 땐 이거는 월요일 시장에 거의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 새로 매수하는 분한테는 유리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대를 제가 14,500원, 요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14,500원에서 한 14,800원 정도 가격을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손절가 상당히 작게 잡습니다. 신규 주식은 한번 잘못 물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를 할 수 있는 13,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 목표가 16,000원, 18,000원 정도 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뭐 매수가, 손절가를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작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 부분 생각하시는데 큰 관점에서는 한 14,000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해보고 일시적으로 오늘의 시가 저가 조금 약간 긴장을 해야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지털 옵틱 설명을 들어봤고 지난주 AS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치고 빠지기 전략 얘기하셨던 조 이사님 축하드려요. CJ CGV 정확히 눌림목에서 공략해서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오늘도 신고가고요. 네, 오늘 신고가 나오면서 뭐 처음에 지금 패트리어트 게임 말씀드리면서 이제 단기 전략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NHN,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오늘 CJ CGV까지 계속 그 전법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5% 이상, 뭐 13%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음 주도 코덱스 레버리지도 그렇게 접근하는데 CJ, CGV 이제 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4만 원 갈지, 3만 5천 원, 3만 7천 원 뭐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요 가격대는 회복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를 분석한 데서 제가 직접 이제 기업 방문해가지고 네. 팝콘 팔아서 얼마 남고 콜라 팔아서 얼마 남고 중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중국에 이제 CGV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착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중국 시장 꽤 크죠.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신고가 종목이 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추천한 거는 이제 요즘에 그 종목들 돌아가는 거나 특히 이제 5천 원 이상들을 많이 공략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차별화되면서 지수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가격 때문에 추가로 어떤 뭐 가격대보다는 또 다시 뭐 또 다시 눌림목 들어오면 이런 전법을 계속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GV는 팝니까? 뭐 느낌은 더 갈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죠. 치고 빠지자고 말씀. 더 가면은 예. 남들 먹으라고 이제 남들 좋은 거 하면 되고 네, 우리는 네. 계속 치고 빠지면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창범 팀장님의 대양 전기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눌림목 공략이 조금 그 눌림폭이 적어서 그렇지 오늘 역시 신고가. 네. 예. 근데 역시나 제가 조 이사님 잠깐 이야기 드리면 칼날 잡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내려가는 종목에 칼날 잡으시다 예, 보니까 반창고 물리는데 같은 거. CJ CGV 같은 경우는 잘 가는 중에 칼날이었고 제가 판단할 저 같은 경우는 칼날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석적인 표현을 써서 예, 합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배틀은 방송 끝나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광해가 잘 돼서 아마 CJ CGV가 잘 됐지 않나 보겠고요. 대양전기공업, 네, 대양전기공업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것도 신규주인데 실적도 괜찮은데 항상 제가 신규주 공략하는 키워드 항상 거의 같습니다. 공모가 대비 얼마냐, 마디 가격 얼마냐, 실제적으로 몇 개월이 지났냐인데 대양전기공업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뭐 해양 플랜트 조명기구 쪽에서 실적 자체가 대양전기공업의 실적 모멘텀이 된다 말씀드리겠고. 투자 팁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릴 때 13,500원, 네, 13,500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자. 바로 9천, 공모가 9,000원의 마디 가격이라 그랬죠. 50%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틀 한 4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은 나는 것 같은데요. 신규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 대양전기공업 같이 조금 시가총액 작은 종목 거래대금 20억짜리는 양봉 보고 따라 사면 안 되고요. 항상 약간 눌릴 때마다 투자하는 전략이었고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보유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3,500원 중요한 가격대를 일단 훌쩍 뛰어넘은 대양전기공업은 계속 매수하셨다면 홀딩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돼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AS까지 받아봤고요.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배틀 계속 이어가보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